버스 타고 5시간 걸려 도착했는데 식당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맞나요? 돌잔치요. 형주는 전화를 받더니 말했죠. 밥만 드시고 내려가세요. 백반 시켜놨어요. 그날 나는 딱 돌반지만 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공감과 댓글이 노을빛 일기장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의성에서 사는 68살 김말순입니다. 남편과 함께 논바질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허리도 굽고 손도 거칠어졌지만, 손주 얼굴 한번 볼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 부부에겐 자식과 손주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랑 처음 인사할 땐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던지 조리원비며 백일 반지며 할 수 있는 건 다 보냈습니다.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해주긴 했지만 직접 안아보고 싶은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애가 어려서 시골까지는 힘들다고, 기회 되면 꼭 내려가겠다고 했던 말은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바쁘겠거니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희 같은 시골 촌 사람들이야 늘 기다리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드디어 손주 돌잔치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5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손주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새 옷도 사입고 20돈짜리 돌반지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제가 마주한 건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경북 의성 산자락 아래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편 조병수 씨랑은 20살에 결혼해서 40년 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지요. 남편은 과묵한 편이고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농사 짓고 쌀 한 톨이라도 허투루 안 쓰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로 취직시켰습니다. 그땐 정말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화기 붙잡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우리 형준이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닌다더라 자랑도 했더랬죠. 형준이가 결혼한다 했을 땐 며느리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상견례도 없이 예식장에 갔습니다. 그 집안이 급하게 잡았다 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도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땐 단정한 외모에 눈도 또렷하고 인사도 공손해서 속으로 어휴 복이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처가 쪽 어른들은 20명이 넘게 왔는데 저희 쪽 식구는 남편이랑 저 둘뿐이었습니다. 우리야 뭐 조용히 치르는 게 좋지 하고 말았지만 속은 좀 쓰리더군요. 그 후로 손주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리원비며 유모차며 백일 반지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보냈습니다. 형준이는 늘 전화로 고맙다, 잘 받았다 했지만 그 고마움은 언제나 말뿐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내려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가 어려서 먼데 가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주말에도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핑계는 매번 달랐고, 결국 손주가 100일을 넘기고 돌이 되도록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의 SNS에는 처갓집에 자주 간 흔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장모님 무릎 수술하셨다면서 병원 갈 때마다 손주 데리고 같이 다닌 사진도 있었어요. 장모님 댁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랍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병원도 가깝고 무릎 수술한 날엔 셰프가 해주는 밥집에서 외식했다더군요. 그런 사진을 보고 있으면 왜 우리는 안 되는지, 나는 왜 그런 대접을 못 받는지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남편도 말은 안 해도 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용히 그러더군요. 그냥 우리가 불편한 존재인가 보다. 그 말에 속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돌이 되던 해, 형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돌잔치 하기로 했어요. 서울 미가 한정식이라는 곳이에요. 호텔 같은 데는 좀 부담돼서요. 근처 오시면 시간 맞춰서 오시고요. 아이랑 인사 나누고 밥만 드시고 내려가시면 될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 드디어 손주 얼굴 볼 수 있겠지. 기대가 컸습니다. 시골장에서 금 2개도 재고 아무리 그래도 돌인데 20도는 해야지 하며 남편이랑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탈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 돌잔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스 안에서 내내 설렜습니다. 시골에서 새 옷도 사고 돌반지 상자도 정성껏 싸서 보따리에 넣고 서울까지 올라온 그날은 유독 햇살이 따사롭더군요. 남편과 저는 아침 일찍 나서서 정오쯤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형준이가 문자로 보낸 주소는 서울구 미가 한정식. 이름부터 의리의리했어. 요즘 한정식이 대세라더니 애 많이 썼네. 그렇게 말하며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미가 한정식이라는 간판을 찾아 어렵사리 도착했는데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 1명, 종업원 1명뿐이었습니다. 잔치라곤 없었고 풍선도 사진도 아이도 심지어 우리 아들 내외도 없었습니다. 여기 혹시 돌잔치 자리 있나요? 물어보니 종업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 조형준 씨 부모님이세요? 아까 전화 왔었어요. 그냥 런치 세트 2분 드리면 된다고. 예약은 없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는 어디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그냥 식사만 제공하라고 해서요. 옆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의자에 앉더니 손에 쥐고 있던 반지 상자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아, 우리 지금 가게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더라. 아, 어머니. 네. 그쪽은 그냥 식사만 하시고 내려가시면 돼요. 애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래. 그럼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아,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너 혹시 돌잔치 따로 한 거니?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만 좀 했어요. 장인 장모님이 가까이 사셔서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형주나 우리도 가족인데 왜 우리만 이런 식으로? 어머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신경 쓴 거예요. 미가 한정식 괜찮은데예요. 런치 세트도 정갈하고요.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밥이나 먹자. 자리에 앉으니 종업원이 낸 메뉴는 반찬 5가지에 국 하나. 거기다 조기 한 마리 구운 도시락 느낌의 런치 세트였습니다. 가격표엔 15,000원. 아무리 봐도 잔치상은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회사원 2명이 회식하는 모습이 보였고, 벽에는 점심 할인 이벤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나 이거 못 먹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말순아. 먹자. 우리 그냥 밥 먹고 내려가자. 점심 내내 말 없이 밥만 씹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반지는 경비실에 맡기라고 하더라. 가게 밖으로 나와서 근처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멀리서 웨딩홀 같은 건물이 보였고, 그 입구에는 풍선과 꽃장식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호텔 문 앞에서 며느리와 장인 장모가 손주를 안고 사진 찍는 걸 봤습니다. 옆에는 첫 돌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도 보였고요. 우리는 초대받지 못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진짜 돌잔치는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한정식집 런치 세트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제 알겠지, 우리 자식들 마음. 그날, 그 순간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내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그건 분명히 슬픔을 감추는 모양이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들어서서 다 쓰러져가는 장독대 옆에서 돌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금빛이 그렇게 싸늘해 보이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저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사실 돌잔치는 처가 쪽에서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기엔 호텔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하단 말이니? 그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시고 또 애 컨디션도 그렇고 여러모로. 형준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냥 말해라. 그 말에 형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금은 달라진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이도 좀 불편해해요. 우리 결혼식 때부터 어머니가 너무 조용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그 순간 저는 제 존재가 불편한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이후로도 문자가 오긴 왔습니다. 이번에 형준이 생일인데 용돈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 기일에는 못 내려가요.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형준이 회사에서 성과냈어요. 부모님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메시지 뒤에는 언제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좌이체를 하기 전 남편과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이가 또 문자 왔어. 이번엔 자기 생일이라고. 남편은 신문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 생일엔 우리가 돈 보내야 하고, 우리 생일엔 전화 한 통 없고. 이게 뭔 세상이냐.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골 땅은 누구 명의세요? 그게 왜 궁금하니? 아니요, 그냥 형준이랑 얘기하다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상속 준비 같은 거 하실 때 절세하려면 미리 명예 정리해 두시는 게 낫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아, 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연락도 뜸해졌고, 형준이는 그저 사무적인 톤으로만 연락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쯤 서연이 친정 쪽에 일이 있었어. 혹시 급하게 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급해. 올해 농사 망했어. 그 말에 형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담뱃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그 땅 우리 이름으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날 이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재산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식은 언제부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존재가 된 걸까요? 며느리의 시골 땅 명예 발언 이후 남편과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가끔 마루에 앉아 형준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꺼내보다 말곤 했습니다. 저 때는 참 순한 애였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잠도 못 자던 놈이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며칠 뒤 형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서연이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말 해서 불쾌하셨죠. 그래, 조금 그렇더라.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이번 주말엔 애 데리고 꼭 내려갈게요. 손주 보여드려야죠.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형준이도 뭔가를 느꼈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정말로 형준이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시골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애가 자주 아파서 신경이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손주는 벌써 많이 컸고, 저희 품에 안겨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평상 펴고, 갓 지은 찰밥에 오이무침, 된장찌개 한 상 차려놓고, 다 같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술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가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가겠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자. 형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땅이고, 우리 집이고, 그런 거 너희한테 부담 안 주려고 정리할 생각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을. 우린 너희 도움 안 받아도 살 수 있다. 그냥 그 마음만 알아둬라. 형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도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다 느껴져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음 편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준이 서울로 올라가며 앞으론 자주 연락드릴게요. 애 키우는 거 힘들다는 핑계 안 댈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에 저도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딱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골 주민센터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말순 씨, 혹시 큰아드님? 저번에 와서 이 동네 주소지랑 건물 등기 열람하던데요. 뭔가 땅 정리하신다고 상담도 받으셨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아들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밭 그거 혹시 매매 계획 있으시면 저희가 인수하면 어때요? 처가 쪽에서 투자 얘기도 있고 해서요. 투자, 처가 쪽, 인수. 순간, 며칠 전 평화로웠던 저녁 풍경이 모두 연극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상처 줄까봐.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정말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날 이후로 형준의 연락은 이상하리만치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보내고 저녁이면 애가 외할머니 집에 가기 싫대요. 할머니 댁 가고 싶대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이 풀렸나 싶었고, 며느리와도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준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이번 명절 때 내려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되지. 서연이랑 애도 데리고 갈게요. 근데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 말끝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좋다며 날짜를 정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형준네 식구가 도착했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서 제 무릎에 척 안겼고 며느리도 싱긋 웃으며 반찬을 도왔습니다. 그날 밤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형준이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어머니, 그 뒷반 말인데요. 서연이 삼촌이 이번에 작은 농장 하나 시작했거든요. 거기 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쪽에서 인수하면 서류도 간단하고요. 그 말에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 서연이 친정 식구가 우리 땅을 사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일단 명의만 옮겨두면 관리나 절세 면에서 훨씬 유리해서요. 그 땅 솔직히 지금 농사도 안 짓잖아요. 순간 남편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서울 사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시골 땅 하나 정리만 잘해도 노후가 달라지거든요. 그 말이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형주는 아이를 재운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부엌 설거지를 마치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일단 분위기 나쁘진 않아. 어머니가 뭔가 감정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엔 다 넘어올 땅이야. 응, 등기랑 세금 얘기는 아직 안 꺼냈어. 내일 아침에 형준이가 아버지랑 밭 한번 돌자고 할 거야. 그때 자연스럽게 얘기 꺼내면 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루 창가 쪽에서
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그 사이로 다 들려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꼭 이렇게 미리 말해야 해? 나이 들면 알아서 재산은 아들한테 넘겨야 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돌잔치 날도 그렇고 진짜 눈치 너무 없다니까.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척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자렴. 그 말만 남긴 채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남편은 말없이 누워 있었고 저는 조용히 옷장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안엔 등기 서류와 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나를 뭐로 보는 거지? 그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집 안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구나. 문득 형준 어렸을 적 머리 감겨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어도 형준이 엄마 따뜻한 물이 좋아 할 때면 그 작은 욕조에 물을 데워가며 웃었는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형준과 함께 밭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방 창가에서 몰래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형준이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면요. 결국 저희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네가 미리 계산하고 있냐? 아니, 저희가 뭐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해요. 서연이 친구네도 작년에 정리했대요. 그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네 집은 그 서연이 친구 집이 아니다. 우린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손도 발도 다 있다. 형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거로 감정 상하실까 봐 조심스레 말한 건데. 아버지도 참 대화가 안 되세요. 그 말에 남편은 바깥 돌담에 놓인 호미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됐고, 밭 돌아다니기 싫으면 집에 가라. 그날 오전, 집 안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이만 챙겼고, 형주는 말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낮술을 한 잔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너희 둘 올라가라. 더 있다가 뭐 할 건데? 아버지, 그런 바지 얘기는 그 얘기 다시 꺼내면 다신 우리 집에 발 못 붙인다. 형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화장실로 가던 며느리를 향해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준비해뒀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준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네 아버지랑 나. 우리 재산에 대해 정리해둔 서류다. 누구 줄 생각도 없고 넘길 생각도 없다. 우린 아직 안 죽었다. 형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어릴 땐 그렇게 챙겨주시더니 이젠 뭐 하나 도와달라 하면 이렇게 벽을 치세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벽을 친 건 네가 먼저다. 우리 보고 당연히 뭐든 줘야 한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넌 자식이 아니라 투자자더라. 그 순간 형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분노, 당혹, 후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준네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손주는 울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차창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준비해야겠다. 형준이 떠난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괜히 땅 얘기 꺼내서 더 상처 주지 말 걸 그랬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먼저 꺼내서 다행이야. 그 애들 마음이 어떤지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땅 진짜 저놈들한테 안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작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장과 등기 서류, 그리고 신탁계약서 사본. 지난달에 읍사무소에서 농지계획 설명회 있길래 몰래 갔다 왔어. 이 땅 앞으로 마을 공동농장으로 전환 신청 들어갔어. 우리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년부턴 지역 경작 협동조합에 위탁 관리 들어간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언제 그런 걸. 형준이 돌잔치 가는 버스 안에서 이미 마음 먹었어. 그날 백반 먹고 돌아오는 길에 서류 준비 다 했어.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대단하네. 아니야. 그저 더는 그 애들 앞에서 무너지기 싫었을 뿐이야. 며칠 뒤 동네 이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저 형준이네. 며칠 전에도 동사무소에 와서 땅 서류 복사 신청했었어. 근데 이번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이름으로 위임장 내더라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저희는 토지 이전 불가 조건에 공증 넣었고, 조합장 통해서 일정 금액의 농업보존기금 계약도 마쳤어요. 그 아이들 이름으로 절대 못 넘어가요. 이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준이 그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그런가 보죠. 이제라도 알아야죠. 며칠 뒤 형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반말인데요. 서류 떼보니까 명의는 그대로인데 등기부에 이상한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지역 협동조합 활용 목적의 임대보전 협약.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네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뜻이야. 그 땅은 이제 농지야. 농사 지을 생각 없으면 네 이름으로는 절대 못 넘긴다.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 말했어야 하니? 돌잔치 갔더니 백반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니면 집 앞 경비실에 돌반지 던지라고 했을 때, 형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아들다운 모습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형준아, 넌 그냥 우리 아들이면 됐다. 아버지 땅은 손댈 생각 말고 내 아이나 잘 키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이젠 우리도 준비하고 살아야지. 니네만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 며칠 후 이장님이 집 앞에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말순 씨, 형준이 며느리 처가 쪽에
요즘 사람들 사이에 말이 좀 있어. 어디 뭐 투자했었는데 자금줄이 막혔다는 소문이야. 무슨 투자요? 장터 옆 신축상가, 거기 처가 식구들끼리 땅 사놨었잖아. 근데 건축 허가가 반려됐대. 서류 조작 문제로 조사도 들어갔고. 그 말에 저는 지난번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서울 사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시골 땅 하나 정리만 잘해도 노후가 달라지거든요. 그 말은 진짜 우릴 위한 제안이 아니라 본인들 위기 탈출용 자금줄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읍내 법무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유언공증 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각 항목별 분리 고정 유언장으로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정 내 분쟁 우려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정이 아니라 거래 관계 정리라고 봐야겠네요. 다음 주 법무사가 시골집으로 방문했고 남편과 저는 함께 사인했습니다. 등기 명의 변경 제한, 금융계좌 상속 순위 지정, 유류분 포기 각서 초안 준비, 향후 연락 중단 및 법정 대리인 위임 절차 동의. 그리고 저는 작년에 형준이 보냈던 문자 몇 개를 인쇄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돌잔치는 조용히 하기로 했어. 어머님이 너무 기대하시면 곤란해요. 밥은 근처 한정식 예약했으니 드시고 내려가세요. 선물은 집 경비실에 맡겨두시면 돼요. 그 문장을 하나하나 읽을수록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술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형준이 처음 낳고 100일 사진 찍으러 갔던 날 기억나? 기억나지? 스튜디오 사진 한 장이 왜 그렇게 고맙고 눈물 나던지. 우린 진짜 그 애들을 위해 다 했는데. 저는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서 조금 살아보려고 해요. 나 아직 살아있잖아. 며칠 뒤 형준에게는 법무사 명의의 등기 제한 통지서가 전달됐고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우리도 우리 걸 지키기로 했어. 가족이라는 말로 다 되던 시대는 지나갔더라. 아버지랑도 얘기 좀 해볼 수 없어요? 너희 아버진 말도 섞기 싫다고 하시더라. 형준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은 하니? 한참을 말없이 있던 형준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겐 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읍내 마트에서 일하는 지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언니, 서울 형준이네. 요즘 힘들대. 며느리 친정 사업 엎어진 건 둘째치고 둘이 사이도 안 좋대. 애 데리고 며칠째 친정에서 안 나왔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딱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형준이 조심스럽게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운전도 하지 않았는지 버스를 3번 갈아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묵묵히 텃밭을 정리하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졌고 형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애도 많이 힘들어해요. 애까지 끌어들인 게 정말 후회돼요. 그제서야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다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건 시작이 될 수 있지. 사람 마음이야 언제든 변하지. 근데 그걸 책임지는 건 결국 행동이야. 넌 너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니? 형주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손주도 저희 손으로 책임지고 키우고요. 가끔 시골에도 데리고 내려올게요. 예전처럼 가족답게 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남편이 마당에 쪼그려 앉아 호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진짜로 지킬 수 있으면 우린 너희 아버지고 어머니다. 형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훔쳤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 그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내 아버지랑 내 노인 요양보험 외에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당장 내게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가 정말 변하고 정말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다면 그땐 우리 손으로 다시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형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한켠에서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남편은 처음으로 형준의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장화 신고밭도 같이 좀 돌아봐라. 형준은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당에 퍼지는 냄새와 웃음소리 속에서 그동안의 서운함이 아주 조금씩 풀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선택은 그들 몫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존엄을 지켰고 그들도 가족의 자리를 지키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준이 집에 다녀간 후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조용한 시골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달구는 소리에 눈을 뜨고 텃밭에 물을 주고 산 밑 고라니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평범한 하루. 달라진 게 있다면 주말마다 손주 사진이 도착하고 형준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시골에 내려온다는 점입니다. 며느리 서연이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눈치를 보이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인사할 때 그 눈빛에 예전보다 부드러움이 묻어납니다. 어머니, 이번엔 백반 말고 시골 밥상 좀 차려주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복수라고 했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끝내는 건 그리 오래 남지 않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내 삶을 지키고 상처 위에 꽃 한 송이 피우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온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노부부입니다. 땅과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존중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저도 아들도 며느리도 배웠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오해와 상처가 있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조용히 믿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며 비슷한 서운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의 존엄도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저도 귀 기울이겠습니다.